2010년대 후반에 나온 서스펜스 스릴러 중에서 콰이어트 플레이스는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컬트 공포 장르에서는 아리 에스터의 유전이, 환상 특급류의 미스터리 장르에서는 조던 필의 겟 아웃이, 그리고 서스펜스 스릴러에서는 존 크레신스키의 콰이어트 플레이스가 괄목할 만한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완성도가 독보적이었다는 말이죠. 도저히 숨을 쉴 수조차 없게 만드는 긴장감 넘치는 설정, 보는 순간 말문이 막히게 만드는 상황들,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의 특유의 분위기가 처연하게 펼쳐지는 압도적인 영화였습니다. 일부 설정들은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인류를 위협하는 괴생명체 앞에서 고군분투하는 가족의 이야기가 잘 드러난 작품이 콰이어트 플레이스였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 리와 딸 레건의 갈등과 극복, 희생과 이해,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잘 보였기 때문입니다. 전작 콰이어트 플레이스는 명백히 체험하는 영화였습니다. 소리, 청각에 극한까지 집중하게 만드는 영화의 구성. 영화는 소리를 지배했고 관객은 작은 소리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우며 영화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소리, 소음에 반응하는 괴물과 그로 인해 숨죽인 채 생활해야 하는 극단적인 생존 환경이 관객들에게는 생생한 체험의 쾌감을 선사합니다. 어린 시절 숨바꼭질에 집중하던 경험,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숨을 죽이고 소리를 참았던 그 시절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긴장을 콰이어트 플레이스는 성공적으로 영화로 구현했습니다. 서사나 미장센은 거들 뿐 콰이어트 플레이스 안에서 영화란 체험의 예술이었습니다. 이른바 소리의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영화관에는 공포 영화들이 줄줄이 모습을 드러내며 저마다의 매력을 뽐내고 있죠. 컨저링 3 악마가 시켰다, 여고괴담 6번째 이야기 모교, 클라이밍과 같은 작품이 차례대로 개봉하며 코로나19로 잠시 잊고 있던 영화의 서스펜스를 다시금 체험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단연 빛나는 건 콰이어트 플레이스 2일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콰이어트 플레이스 2는 재밌습니다. 문제는 전작에 미치느냐 미치지 못하느냐 냐는 거죠. 저는 이 작품이 전작에는 다가서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가 지닌 태생적인 한계가 더욱 또렷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지 못한 이상 영화는 전작의 그늘 속에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작품이 아주 못하다는 건 아닙니다. 이 작품만 성취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잃은 것이 더 크다는 게 문제지만요. 돌아온 소리의 영화, 숨막히는 긴장의 세계, 콰이어트 플레이스 2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영화는 전작에서 다루지 못했던 과거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고 어느덧 성장한 어린 배우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죠. 아무튼 야구 경기를 보러 온 날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리의 친구인 에밋은 킬리언 머피가 연기했는데 제법 레건과 대화도 나누고 다이빙 수화도 배우는 등 친밀한 사이임을 드러냅니다. 후반부에 다이빙으로 이어지는 이런 장치들은 깨알 같죠. 그리고 하늘에서 운석이 내려오면서 일이 벌어집니다. 괴생명체의 공격이 영화는 초반 괴생명체가 어떤 방식으로 인간들을 공격했는지 드러냅니다. 조용한 곳에서 휴대폰이 울리는 클리셰는 좀 아쉽지만 나머지 장면들은 박진감 넘치게 잘 진행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날, 즉 첫 번째 날의 이야기가 흐른 뒤에 전작의 마지막 장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오프닝 시퀀스들을 보면서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잘 만든 액션과 긴장감 넘치는 진행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1편의 의혹이 더욱 증폭되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1편은 대단히 훌륭한 작품이었지만 괴생명체의 스펙과 설정에 있어서는 의문이 드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즉 이 정도 스펙의 괴생명체가 과연 인류를 전멸에 가까울 정도로 몰아붙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오프닝에서 사람들은 쉽게 괴생명체의 약점을 파악했고 대응할 시간이 아예 없을 정도로 밀어붙인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대도시의 상황이 나오지 않아 혼란의 정도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지성이나 전략적인 움직임을 갖추지 않은, 그리고 지휘를 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괴생명체들이 보이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작품 내내 드는 생각이죠. 아이를 낳은 에블린과 에보트 가족은 집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레건이 발견한 불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이 변해버린 에밋을 만나게 되죠. 1편에 정들었던 집을 떠나고 모래가 깔리지 않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에보트 가족의 여정은 결국 괴생명체와 마주하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마침 마커스가 덫을 밟아 다리에 큰 상처를 입고 공격해오는 괴생명체를 맞이해 가족이 힘을 합해 맞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전작에서처럼 레건이 고주파의 소음을 증폭시키고 에블린이 샷건으로 괴생명체를 사살하게 되죠. 전작에서 보여준 공략법이 여전히 통한다는 걸 보여준 장면입니다. 전작의 괴생명체는 어떤 방법으로도 대항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재난이었습니다. 그 자체로 죽음을 가져오는 공포의 존재였죠. 하지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난 지금 괴생명체가 주는 긴장감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모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처음 보는 생물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공포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 공식이 영화에도 적용됩니다. 전작과는 달리 괴생명체가 달려드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긴장감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쉽게 에밋을 만난 에보트 일가는 에밋에게 몸을 의탁하고 에밋은 에블린에게 받아줄 수 없음을 통보하죠. 여기에서 영화는 또 한 번 변화합니다. 전작의 공포는 소리를 낼 수 없는 숨을 죽이게 만드는 극한의 긴장감을 표현한 영화였습니다. 물건이라도 하나 떨어뜨릴까봐 가슴을 졸여야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콘크리트가 두꺼워서 대화가 가능해지죠. 점차 소리의 공포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영화의 초점은 어른에게서 아이들로 전환됩니다. 영화가 주목하는 것은 레건과 마커스, 그 중심에는 레건이 있습니다. 레건의 입장에서는 다리를 다친 마커스, 갓 태어난 동생을 돌봐야 하는 에블린, 두 사람 모두 의지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전작에서의 일로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자신이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는 생각을 모두 갖추고 있었죠. 그래서 레건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괴생명체의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방송이 살아있다는 것을 안 이상 멈춰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레건의 입장에서 이 영화는 자립의 이야기가 됩니다. 아버지를 잃은 소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이야기, 장애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밖으로 나서는 한 영웅의 이야기로 치환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에밋과의 관계가 부각되게 되죠. 에밋과 레건의 이야기는 아주 담백하게 리메이크한 더 라스트 오브 어스에 가깝습니다. 조엘이 딸 사라를 잃고 어쩔 수 없이 떠맡은 엘리에게 딸을 향한 사랑을 투사하듯 에밋은 잃어버린 가족, 아내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밋은 레건에게 유사 아버지가 됩니다. 처음에 투닥거리는 것도, 에블린의 요청에 어쩔 수 없이 레건을 구하러 가는 것도 유사합니다. 그리고 둘이 나란히 걸으면서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세계를 여행하는 장면이며 습격을 당하는 부분까지도요. 또 파이어플라이의 본부를 향하는 이유가 바로 엘리에게 인류를 구할 희망이 있었기 때문인 것처럼 레건이 방송국을 향하는 이유 역시 레건에게 인류를 구할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옹의 구도를 더 라스트 오브 어스가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서사에 맞게 변형했고 콰이어트 플레이스 2는 그걸 답습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익숙한 구도와 장면, 관계이니만큼 검증된 효과를 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식상하게 느껴지는 단점도 있죠. 전반적으로 좋은 이야기입니다. 레건의 자립에 대한 이야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에블린의 분량도 전작에 비하면 턱없이 작지만 그래도 놓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보다 약한 아기를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마커스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도 저는 그럭저럭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전작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인류는 희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3편을 기다리게 만드는 처리도 나쁘지 않았고요. 하지만 비판할 요소는 많습니다. 우선 저는 후반부의 진행이 아쉬웠습니다. 물론 서로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교차 편집하는 영화의 진행은 훌륭했고 교차 편집도 잘 되어 있어서 긴장감도 뛰어났습니다. 저는 다소 루즈해진다는 인상을 받았지만 여전히 눈을 돌릴 수 없게 만드는 연출은 일품입니다. 다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역시 의문투성입니다. 후반 진행이 주는 약점들 때문인데요. 레건과 에밋이 섬으로 향하는 장면과 약을 가지고 돌아온 에블린이 상황을 파악하고 괴생명체와 대립하는 장면이 그것입니다. 두 장면 모두 공교롭게도 괴생명체의 설정과 규칙에 대해서 말 안
하는 장면입니다. 일단 에블린의 상황부터 보죠. 에블린은 일부러 큰 소리를 내서 괴생명체와 대립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정교하게 잘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소리에 반응해서 다가오는 괴생명체와 그런 괴생명체를 상대하는 에블린의 전술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에블린이 산소통을 폭발시켜서 괴생명체를 공격하는 장면에서 조금의 상처도 입지 않는 괴생명체의 모습은 전작에서 쏟아졌던 의문에 대해 답하는 감독의 의지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즉 레건이 발견한 약점이 아니라면 어지간한 공격에는 면역에 가깝다는 것이죠. 저 정도의 내구성이라면 어떤 공격에도 견딜 수 있다는 게 납득은 됩니다. 당연히 에밋이 말했던 죽는 건 처음 본다는 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도 쓰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음 규칙, 즉 스프링쿨러에서 떨어지는 물소리 때문에 에블린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괴생명체의 모습은 전작 폭포 의문을 더 강조하는 장면입니다. 자연소음이 많은 곳에서 살면 괴생명체로부터 안전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죠. 엄청난 소리가 나는 폭포라든지 소리가 여기저기 부딪혀서 소리가 난 곳을 잘 알 수 없게 만드는 동굴이라든지 혹은 괴생명체들을 혼란시키기 위해 소리 트랩 같은 것들을 왜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 하는 의혹이 영화에 대한 몰입을 방해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레건 파트에서는 그 의혹이 더욱 심해집니다. 일단 이 괴생명체들은 물을 못 건너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괴생명체가 상륙하지 못한 섬에는 인류가 여전히 번영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괴생명체의 도약 능력을 잘 계산하면 괴생명체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해자를 팔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물도 못 건너는 괴생명체라면 핵잠수함에 탄 군인들은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생존하고 있을 것이고 보급만 문제 없이 된다면 살아남은 인류를 안전한 섬으로 이주시키는 것도 가능했을 겁니다. 물을 못 건너고 헤엄치지 못한다는 건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물에 빠지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만약 죽지 않는다면 그냥 물 아래로 이동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걸로 봐서는 물이 약점입니다. 그게 아니면 물에 빠지지 않으려는 괴생명체의 행동 양식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괴물의 약점이 맥주병이라니 이건 좀 허무한데요. 마찬가지로 섬에서 생존한 사람들의 단란한 장면 연출도 저로서는 의아했습니다. 물론 위기감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 행복한 모습이 내륙에 살아남은 비참한 생존자들의 처절한 생존을 강조하기 위한 도구라고는 해도 그 섬에서 이 정도 인원이 자급자족하기에 충분한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에밋과 레건이 타고 온 배를 통해 괴생명체가 침입한다는 결말도 너무 뻔했고요. 부두에서 약탈하기 위해 기다리는 약탈자들의 등장도 의아합니다. 그들은 괴생명체에 대한 대응 방법이나 조심성이 전무한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살아남았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무슨 암살자들도 아니고 소리도 안 내면서 생존자들을 약탈하지는 못했을 텐데 부두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건 배를 타고 탈출하려는 다른 생존자들을 이미 많이 봐왔다는 것이고 행동 양식으로 봐서는 약탈로 생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나치게 조심성이 부족한 거죠. 에밋이 강하다고는 하나 성인 남성 하나에 어린 여자아이 하나를 제압하지 못해서 전멸하는 그들을 보고 있자면 의문이 전혀 풀리지 않습니다. 정교했던 세계가 점차 허술해지고 있어요. 여러모로 전작만은 못한 작품입니다. 아무리 부모 세대보다 아이 세대의 활약이 두드러졌고 레건의 모험이 설득력을 지닌다고는 해도 전작이 지닌 압도적인 공포와 긴장은 살려내지 못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멈춰버린 기차에서의 몇몇 장면들은 대단히 훌륭했지만 태생적인 문제는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전작의 긴장은 과도할 정도였습니다. 작은 집에 갇힌 채로 괴생명체와 상대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만삭의 임산부가 등장하고 소리 없이 출산해야 하는 위기에 봉착합니다. 가족은 각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처했고 결국 아버지인 리가 희생하고 레건은 아버지의 사랑의 결정체인 보청기에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이번 작품은 헐리우드의 후속작답게 더 커진 스케일, 확장된 세계관으로 다가왔지만 전작이 지닌 치밀한 짜임새와 두려움의 본질을 끌어내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평범한 크리처물을 보는 것 같았어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정체도 공략법도 알 수 없었던 괴생명체는 이제 너무 많이 나와서 질려버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레건의 소리 공격이 통하지 않는 진화한 개체나 아니면 지금까지 등장한 괴생명체와는 다른 모습과 다른 능력을 갖춘 개체들이 등장해야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건 3편에서 나올 이야기겠죠. 콰이어트 플레이스 2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
전작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충분히 재밌는 영화입니다. 추천하기에도 부족하지 않은 작품이죠. 전작에 미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건 전작은 이야기에 인물들이 끌려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레건의 감정과 성장이, 리의 희생이, 가족들의 심리와 의지가 잘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작중 상황에 캐릭터들이 끌려다닙니다. 그들의 내면 묘사나 성장을 드러내지는 못한 채 역할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아쉬웠습니다. 전작이 지닌 장점을 조금씩 잃어버리는 건 후속작이 지닌 어쩔 수 없는 한계일까요?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다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